자, 국강입니다. 본사 2 바로 들어가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본사 1이라 돼 있는데 이거부터 수정을 좀 할게요. 여기 오타네. 본사 2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본사 1과 바로 오늘 시작하는 본사 2는 그 차이가 나는 것들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르는 게 맞아요. 본사 2 갑니다. 자, 산중을 매양보랴. 자, 본사 1에서 계속해서 금강산에서의 여정을 이야기했어요. 산 속에서 금강산만 항상 보겠느냐? 동해로 갑시다. 동해로 가자꾸나 이러다 동해로 이어집니다. 금강산에서 동해 쪽으로 이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남녀 완보하야. 여기 보면은 남녀는 가마고 가마를 타면서 천천히 완보하여 산영루에 오르니. 자, 또 누 이렇게 돼 있죠. 산영루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각. 그래서 또 역시 경치가 좋은 곳에 존재하는 누각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밖에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산영루 여기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자, 산영루에 오르니. 자, 여기 보세요. 이거부터 얘기할까? 여기 이렇게 묶을게요. 여기는 이렇게 의미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묶겠어요. 그래서 다시 산영루에 오르니 영농벽계와 뭐 영롱한 맑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푸른 시냇물과 영농벽계, 벽계가 이제 푸른 시냇물이야. 그 다음에 수성대교는 이렇게 돼 있죠. 여러 새들이 지저귀는 여러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냇물과 그 다음에 새들이 이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별이야. 이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냇물과 여러 새소리들이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 어디와의 이별? 바로 지금까지 여정이었던 금강산인과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는 시냇물하고 새들이 이별을 원망하는 것처럼 써놨지만 결국은 누가? 바로 화자 본인이 이별을 아쉬워하는 걸로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줄에 벽계와 대두 여기에는 감정이입의 수법이 쓰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를 잘 내는 편이니까 다른 작품에서 감정이입을 찾는 식으로 내는 편이니까 잘 문제 풀 때 학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줄 일단 갑니다. 다음 두 줄은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관찰사의 행렬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 근데 그 높은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가마 타고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 옆에 수행원들도 있고 졸개들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심지어 여기 보면은 보세요. 정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논한 듯 이렇게 돼 있어. 이 해석은 깃발들이야. 여러 관찰사의 행렬을 상징하는 그런 깃발들이 막 휘날리니 떨치니 오색 여러 색깔이 오색이 막 넘실거린다. 넘나드는 듯하다. 관찰사 행렬을 생각하시면 되고 깃발이 여러 색깔의 깃발들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행렬에 행차할 때 있을 것이고 그 깃발들이 막 휘날리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각 붓과 피리를 섞어 부니 이거 음악도 이렇게 연주를 하나 봐. 그런 연주를 하니 해온 바다의 구름이 다 거치는 듯하다. 아주 요란한 거지. 소리를 행차의 그 모습이 굉장히 요란한 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 두 줄에서 생각해야 될 점은 앞서 본사 1에서는 금강산 여행을 할 때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금강산 1 본사 1에서 금강산을 여행할 때는 금강산의 여정을 할 때는 굉장히 간소한 차림새로 했었어요. 행장을 다 떨치고 이렇게 하면서 석경에 막대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금강산 유람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쪽 이 바닷가 쪽 동해 바다 쪽으로 나오면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뀝니다. 행차가 굉장히 화려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본사 1과 본사 2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 여기도 그런 것들이 드러날 텐데요. 보시면요.
일단 해석을 보면요. 세 줄 묶고요. 자, 명사길 익숙한 말이. 자, 이제 명사는 뭐 백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백사장길을 익숙한 말이 취한 취선을 비껴 비스듬하게 실어. 일단 이 취한 신선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자신을 가리켜. 뭔가 좀 흐트러져 있지. 이것도 앞서 본사 1에서 금강산 여행할 때 그런 화자의 모습하고는 뭔가 사뭇 다르다는 생각을 좀 해주면 좋아요. 자, 이게 말에 취한 신선을 비껴 실어. 여기 말을 탔는데 이제 술 한 잔 마신 상태로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있는 상태인가 봐. 자,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해당화가 꽃이 핀 곳으로 들어가니 백구야. 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잘 내요. 흰 갈매기야 날지 마라. 네 버딘 줄 어찌 아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버딘 줄 어찌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여기는 뭐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 흰 갈매기야 날지 마라. 내가 네 버신일 수도 있잖아. 가지 마. 이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자, 여기는요. 갈매기 자연이잖아. 자연물과 대화를 하고 심지어는 친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알 사람 알 텐데 바로 뭐예요? 바로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물화일체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물화일체라 해도 되고 자연 친화라고 하고 해도 됩니다. 잘 내요. 여기는요. 문제 출제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작품을 가지고 같이 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본사 2 초반 진행했고요. 다음 어디로 가나 또 봅시다. 자, 총석정이라는 곳을 갑니다. 이번에는요. 여기 첫 줄. 총석정. 정자예요. 총석정. 정자에 올라니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딱 하나만 알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줄밖에 안 되죠. 간단해요. 총석정에 가서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뭘 봤느냐면은 이 사선봉을 봅니다. 여기 있죠? 사선봉. 바닷가에 말이야. 바위인데 봉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뾰족한 형태로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바다에 마치 무슨 거인이 이렇게 바다에다가 땅에다가 뭘 꼽아놓은 듯하게 네 개의 봉우리 기둥과 같은 게 네 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꽂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닷가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신기하지? 이쪽은 이제 아마 북한 땅입니다. 우리는 못 보죠 가서. 자, 그래서 이 총석정에 올라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사선봉. 이 이름을 갖다가 네 명의 신선 봉우리 이렇게 이름을 붙였나 봐요. 거기를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자, 금난굴, 동굴인데 여기를 돌아 들어가 총석정에 오르니 여보세요? 배곡루에 남은 기둥 4개, 다만 4개가 서 있구나. 누각이야. 근데 배곡루라는 것은 옥황상제가 거처한다는 그런 누각.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죠. 저기 하늘에 계시는 분이잖아. 이 옥황상제가 거처한다는 누각의 위에는 다 없고 기둥만 4개가 서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되게 신비로운 모양, 신비로운 자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배곡루 같은 것도 이제 갖고 왔나 봐요. 더 보세요. 자, 공슈의 성령인가? 이것도 전설적인 어떤 그런 인물이야. 물건을 아주 잘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장인의 이름인데 그 사람의 작품인가? 아니면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이게 모양이 자연물의 이 사선봉의 모습이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예찬하는 거다. 멋있다. 자, 구태여 육면은 이게 육면으로 구성되어 있나 봐. 봉우리 하나하나가. 자, 이 봉우리래. 이 바위죠 뭐. 그죠? 육면에 무엇을 본땄는가 하면서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만큼 신기하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조물주 여기도 써 있겠지만 조물주가 이렇게 신기한 모습으로 만든 조물주의 의도가 과연 뭘까? 이제 이 정도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다음
자, 여기는요. 이제 여기는 3일포라는 곳을 갑니다. 예, 3일포. 이게 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포가 한 번 더 나올 텐데 그냥 호수예요, 호수. 호수. 음.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포구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정확하게 이게 바다랑 분리가 돼 있는 어떤 호수인지 아니면 포구 그래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곳을 포구라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것도 북한 땅이어가지고 예, 3일포 뭐 호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3일포를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의미 단위는 여기 네 줄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세트로 또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고성을 저만치에 두고 이게 안 가지 이런데 안 간 거야. 자, 3일포를 찾아갔는데 이 3일포라는 곳의 이름이 그 생긴 유래가 3일 동안 머물렀다. 누가? 신라 시대에 아주 신선과 같은 신비로운 그 네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여기에 이제 하루만 머물려고 왔다가 너무 경치가 좋고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무려 3일을 머물렀다. 그래서 이름이 3일포거든요. 네 명의 신선이 관련이 된 건데 요거는 위에서 잠깐 했던 요 사선봉 바로 얘네를 얘기하는 걸로 같이 이해를 하면 좋아요. 사선봉에서 이 네 명 신선 신라시대 신선 마찬가지로 이들이 머물렀다는 3일포 네 명의 신선에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죠. 자, 단서는 완연하되 붉은 글씨야. 거기다가 붉은 글씨로 벼랑에다가 글을 써놨나 봐. 누가? 바로 이 네 명의 신선이 우리 여기 놀다가 가요. 우리 여기 왔다 갑니다. 라고 붉은 글씨로 써놓은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것은 뚜렷한데 말이야. 글씨는 잘 남아있는데 사선은 어디 갔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디 갔겠니 지금 뭐 죽었든지 아니면 아주 다른 세상으로 가 있겠지 신선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사선을 뭐 하는 거냐면 추모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 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데 위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신선과 같은 그런 삶을 화자가 원하는 것에 힌트가 좀 있었죠. 위에 잠깐 보시면 여기 아까 산영로에서 여기서 자신을 갖다가 취한 신선이라고 표현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지. 이게 본사 2에서의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본사 1과는 뭔가가 달라요. 본사 1과 본사 2에 걸쳐서의 어떤 그 화자의 마음 상태, 요거는 결사까지 수업이 진행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할 거예요. 내적 갈등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다시요. 사선 어디 갔느냐, 죽어 없어졌냐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서는 사선을 그리워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이게 인생 무상이다 그래서 야 그 사람들 다 지금 어디 갔는가 보고 싶은데 없네 허탈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사흘 머문 후에 3일포 사흘 머문 후에 어디에 가서 또 머물렀는가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선유담에 갔나 영랑호에 거기에 가 있는가 지명이에요. 그 다음에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앉아 놀았는가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되죠. 도대체 어디 갔냐는 거야. 보고 싶어. 못 보고 있어. 나 못 봐. 여기 내가 지금 그 사선들이 와서 즐겨 놀았던 곳에 왔는데 당신들은 어디 갔는가 보고 싶기도 하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또 이렇게 인생 무상 이런 것도 느끼고 있는 썰렁함을 드러내고 있죠. 됐죠? 다음 덩어리 넘어갑니다. 자, 여기 또 왔습니다. 자, 의상대. 위에 뭐라 써 있어요? 의상대에서 바라본 일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출이 뭔지는 알 테고 해 뜨는 거 모양이죠. 해 뜨는 거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또 이렇게 묶어서 가요. 어떻게 상운부터 여기 세 줄, 그 다음에 여기 세 줄 이렇게 묶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정은 여기 의상대라고 합니다. 낙산사라고 또 저기 있거든요. 낙산 해수욕장도 있고
바닷가에 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옆에 낙산사가 있고 거기 또 낙산사에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일출 명소라고 할까? 동해니까 일출 보러 많이들 가잖아. 이 의상대라는 역시 높다란 어떤 그런 누각이지 뭐 이것도 사실 똑같죠. 그 바닷가에 딱 인접해 있는 바로 그 누각입니다. 이 의상대를 가게 돼요. 여기서 뭐 한다? 일출, 해가 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화제입니다. 여기에. 자, 이 화는 벌써 지고 접동새가 슬 피울 때 흰꽃, 백꽃이 벌써 졌다는 얘기는 이제 늦봄, 거진 초여름 뭐 이런 날씨로 이제 접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계절 이야기 살짝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낙산 동쪽 언덕에 낙산사 동쪽 언덕에 의상대에 올라앉아 일출을 보려고 밤중에 일어나니. 일출을 보려면은 새벽 완전 일찍 일어나겠지. 깜깜할 때, 그죠? 일출을 보려고 밤중에 일어나니. 자, 그러면서 이제 봅니다. 이 세 줄은 여기 써 있는데 해가 막 솟아오르는 모습 한 줄, 해가 수평선에 살짝 이제 걸쳐 있는 그런 부분 둘. 마지막 해가 완전히 이제 수평선을 넘어서서 해가 완전히 떠오른 모습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써놨어요. 해가 솟아오르는 직전 그 상황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운이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나는 둥, 뭉게뭉게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나는 듯하다. 육룡이 떠받치는 듯하다. 육룡은 여기 이제 충신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조금 더 보시면은 나오겠지만 충신, 해를 임금 어떤 그런 관계. 충신들이 떠받치는 듯하다. 해가 이제 살짝 보이는 그 상황이니까 밑에서 충신들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듯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를 떠날 때는 만국이 일렁거리더니, 온 세상 만국이 일렁거리더니. 바다를 떠나는 그 순간에는 온 세상이 일렁일렁 하겠죠. 워낙 밝은 게 갑자기 떠오르니까 주변이 막 울렁울렁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바다를 떠날 때는 만국이 일렁거리더니 천중에 하늘 한가운데 치솟아 뜨니 호발을 해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호발이라는 것은 그냥 털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느다란 털인데 털을 헤아릴 것 같구나. 다 셀 수 있을 만큼 어떻다? 밝다. 여러분들 밝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잔털 이런 것들도 막 다 보이잖아. 그만큼 호발을 해리로다는 얘기는 무지하게 밝다라는 얘기를 되겠죠. 그죠? 요거를 임금의 어떤 여기를 갖다가 뭐 임금의 뭐 총명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네요. 보니까 다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다 이해하고 다 알아낼 수 있을 만큼 밝구나.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해는 임금이야. 그래가지고 임금의 총명 내지는 임금의 지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호발을 해려도 어찌됐든 간에 해가 땅 떠가지고 밝은 그런 상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해 이제 떴죠. 자,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시라. 이 쉬라라는 말이 붙으면 두렵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까봐 두렵다. 열구름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구름, 뜬구름, 지나가는 구름 이렇게 돼 있죠. 구름 근처에 머물까봐 두렵다. 누가? 해가. 의미상 주어 해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해는 누구? 임금이라 그랬어. 임금을 가리는 존재, 해를 가리는 존재인 구름. 그 근처에 있을까봐 걱정된다. 이렇게 됐죠. 임금을 가릴까봐 걱정이다. 누가? 간신배지 뭐. 구름, 간신배 근처에 머물까봐 두렵다. 이거 누구 걱정? 임금 걱정. 누구 걱정? 나라 걱정. 우국지정. 오랜만에 나왔네.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야. 우국지정.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까봐 두렵다. 이 표현은 정철이 지은 게 아니라
이 바로 밑에 나오는 이 시선, 시스는 신선이라고 표현해 놓은 이백,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이백의 작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뭐가? 이게 아마도 널구름 근처에 머물까봐 두렵다. 이 구절이 말입니다. 이백이라는 시인이 지은 그 시 안에 구절 중에 하나예요. 됐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이백도 이런 말을 했지만 이제 나도 이제 이런 생각은 있는 마음이죠. 지금 해 뜬 거 보고 임금 걱정, 나라 걱정을 하는 상황이죠. 이제 그거를 염두하면서 보자고요. 자, 이백은 어디 가고? 당연히 옛날 사람은 죽어 없어졌지. 해타만 남았구나. 남았나니. 해타라는 것은 가래랑 침이란 뜻이거든요. 가래랑 침이란 뜻인데 이게 가래침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써 있는 거 보십시오. 훌륭한 사람이 남긴 훌륭한 말이야. 글. 이걸 해타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해타가 받아내는 건 바로 뭐겠어? 바로 윗줄에 아마도 널구름 근처에 머물까봐 두렵다. 요 구절이 되겠지. 요게 해타가 대응되는 구절입니다. 요 부분하고 됐죠? 해타만 남았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긴 훌륭한 말만 남았구나. 이백은 이미 죽었고. 자, 그다음에 천지간의 장한 기별. 세상 가운데 그런 장한, 굉장한 소식이 자세히도 표현되어 있구나. 역시 이것도 200의 이 구절에 대한 그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옛날에 지었던 200의 생각, 그 지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지었겠죠. 나라 걱정하면서.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런 감정, 해를 보고 해가 뜨는 것을 보고 느낀 내 감정과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백이라는 시인이 그 옛날에 지었긴 했는데 내가 지금 봤을 때 야, 너 참 대단하구나. 역시 대단하구나. 자세히도 했구나. 굉장한 이야기를 자세히도 했구나. 그래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뭐 구름은 간신이고 적으면 간신이고 해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가릴까봐 두렵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는 그래서 요 본사 이분 의상대에서 이 내용은 해 뜨는 거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감상에다가는 우국지정까지가 세트가 되겠죠. 괜찮죠? 다음 자 이번에 경포 호수입니다. 자 역시 여기는 경포 여기다가 경포 호수예요. 경포는 호수 경포의 여정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의미 단위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여기 세 줄, 심리 여기서부터 물결 어쩌고 여기 세 줄, 그 다음에 여기 네 줄을 세트로 잡겠습니다. 네 줄이 아니네. 잠깐만, 5줄이네. 자, 됐죠? 여기 세트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사양 현산에 이거 뭐 산 지명이야. 해질녘에 현산의 철쭉을 산의 철쭉을 잇따라 밟으며 지나왔나 봐. 자, 우계지륜이 이 우계지륜이 이제 신선이 타는 수레인데 이게 굉장히 그 깃털 같은 것으로 장식을 잘한 신선의 수레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또 한번 살짝 자기 자신을 신선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보이고 있죠. 아까 또 기억 잠깐 나죠? 아까 잠깐 앞에서 또 취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선을 자꾸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는 이 수레를 갖다가 신선이 타는 수레로 이야기하는 이런 것. 자,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경포를 내려가니 경포 그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세 줄에서 한번 합니다. 자, 심리의 빙환을 심리에 걸친 빙환. 빙환이라는 것은 비단인데 여기 써 있죠? 비단인데 아주 얼음의 표면처럼 어떤 그렇게 희고 아주 매끌매끌하고 깨끗한 그런 비단을 바로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경포호의 수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수잖아요. 여기 경포의 수면이 비단처럼 매끄럽게 하얗게 이렇게 펼쳐져 있다. 그래서 빙환이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야. 뭐가? 경포의 수면.
잔잔하고 아주 잔잔하게 매끌매끌하게 수면이 형성돼 있겠죠. 움직임도 없고 잔잔하게 그런 거 생각하면 좋고 심지어는 그런 빙관을 다리고 고튀어 다리미로 다렸대 다리고 고튀어 또 다려 다시 다려 그렇게 다린 것 같은 아주 잔잔한 수면을 생각하면 돼요. 뭐에? 호수, 경포. 자, 장송 울타리 둘러싼 속에 큰 소나무, 긴 소나무가 둘러싼 속에 실컷 슬카장 한껏 실컷 펼쳐져 있으니 호수가 호수 주변에 키 큰 소나무들이 쫙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장송 둘러싼 속에 호수가 펼쳐져 있으니 물결이 잔잔하기도 자도잘샤 물결이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모래랄 해리로다 물속에 있는 모래알을 갖다가 하나씩 헤아릴 정도로 맑고 깨끗하다 잔잔하다 해석되겠죠. 이렇게 세 줄. 그래서 경포호에 여기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렇게도 봅니다. 첫 줄 아까 했던 거 경포의 건 근경이다. 가까운 경치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표면이 경포호의 수면이 깨끗한 비단처럼 잔잔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 두 줄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게 맞겠지. 그렇잖아. 소나무가 호수가 꽤 규모가 있을 텐데 소나무가 둘러싸져 있다는 거. 그다음에 물결이 잔잔하다는 식의 표현은 경포호의 원경으로 볼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는요. 아무튼 세 줄 경포호의 경광, 풍광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다음 자 이제 배 한 척을 띄워 고주 외로운 배인데 배 한 척을 띄워 정자 위에 오르니 정자가 이제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완전 그냥 이해를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경포호가 이렇게 있어요. 호수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경치 또 괜찮은데 여기 정자가 딱 있나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동해야 동해 바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자에 올라왔어. 정자에 딱 올라가지고 지금 이쪽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정자 위에 오르니 강문교 넘은 곁에 저기 강문교 넘은 것 여기 뭐 여기 다리가 좀 있나 봐. 여기 다리가 좀 있나 봐. 자, 강문교 넘은 곁에 대양 큰 바다 동해 같죠? 동해가 거기구나 저기구나 동해로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돼. 정자 위에 오르니 강문교 넘은 곁에 이렇게 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죠. 강문교 넘은 곁에 바로 뭐가 바다가 펼쳐져 있구나. 자, 근데 그 모습이 조용하구나 종용인데 조용하구나 이 기상 어떤 그런 분위기 기상이 조용해 분위기가. 그 다음에 활원하다 넓고 멀구나 저 경계가 저 끝에가 아주 넓고 멀게 펼쳐져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여기는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제 우아미 이런 것도 뭐 가져가면 좋겠네요. 기억나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의 모습에 경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정도까지 우아미. 그 여기 이런 말도 있어요. 경포의 정밀한 아름다움과 동해 바다의 광활한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광활미다 이렇게 돼 있죠. 정밀미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밀하다가 이게 그렇게 안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고요하고 편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accurate 그 정밀하다가 아니야. 아주 그 뜻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고요하고 편안한 어떤 아름다움이 형성돼 있다. 광활하다는 것은 뭐 들어본 말이 되겠지.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자, 이 도곤이라는 거는 조사, 비교 부사격 조사인데 지금은 보다야. 뭐뭐보다. 동해보다
가잔데 갖춘 곳 뭐를 아름다움을 여기보다 아름다움을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고. 여기가 최고로 아름답다. 됐지? 여기보다 아름다움을 갖춘 곳이 또 어디? 요 이는 동해로 갈 수,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걸 동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경포호와 경포와 동해를 한꺼번에 볼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 해석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여기보다 아름다움을 갖춘 곳이 또 어디 있을 것인가. 여기가 최고 아름답다. 그 다음에 홍장의 고사를 야단스럽다 할 만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고려 때 홍장이라는 기생의 경포에 관련된 옛날 얘기가 있는데 그 옛날 아름다운 얘기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그럴 법하구나. 여기 와서 경포의 아름다움을 보니 옛날 홍장 고사가 그럴 법하구나. 아름답다고 할 만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홍장 고사 궁금하다면 밑에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꼭. 자, 여기까지 경포고요. 다음 넘어가요. 자, 여기입니다. 자, 강릉 지방의 강릉 지역의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는 그냥 세 줄을 그냥 한꺼번에 봐도 돼요. 여기는 여정이 아니라요. 그냥 그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는 부분이라서 여정이 아닙니다. 여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뭐라고 하는지 보자고요. 그냥 여기 하나로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는 뭐냐면은 강릉 지방의 사람들 인심이 좋다 또는 훌륭하다. 뭐가 미풍양속, 풍속 이런 것들이 훌륭하다. 훌륭한 사람이 많다. 착한 사람이 많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강릉 지방은 누가 다스려? 관찰사인 내가 다스리잖아.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정치 잘한다는 그런 과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간단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자, 강릉의 대도호의 뭐 행정구역 이름이랍니다. 강릉 대도호 풍속이 좋기도 좋구나, 좋기도 하구나 이렇게 됐어요. 이게 듀오타가 옛날 말의 듀오타가 이게 지금 쓰는 좋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앞에서 한번 나왔을 텐데 좋다 이렇게 맑거든 좋디마나 좋거든 막디마나 이렇게 하면서 그 봉우리 예전에 아주 그 본사 1에서 봉우리들의 맑고 깨끗한 기운이다 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좋다 지읒을 쓰면 이게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옛날 말에서 이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그죠? 서술형 같은 거 쓸 때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겠지. 자, 강릉에 아무튼 충속이 좋구나, 굿. 자, 절효정문이 절효정문이라는 거는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표창장이야 말하자면 그냥 마을의 입구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문을 세워줘. 아주 그러니까 훌륭한 유교적 가치를 실현한 훌륭한 사람, 충신이 나왔다든가 효자 아주 뛰어난 효자가 아닐 또는 연려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임금이 내려주는 거야. 표창장처럼. 그런 정문이 골고루 마을마다 널려 있대. 어디가? 이 강릉 지방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풍속이 좋다.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비옥가봉이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한데 이게 비옥가봉이라는 것은 모든 집에다가 다 벼슬을 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뜻이 되겠지.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릉 지방의 풍속이 좋다인데 가만 듣다 보면 이게 자신이 바로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과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당연히 태평성대냐 태평년은 이런 말도 쓸 수 있겠죠. 다음 여기 없어요. 뭐가 여정을 특별히 표시하진 않았죠. 자, 그다음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죽서루예요. 뭐가 여정이 죽서루. 루인데 누각이야. 누각. 이쪽 지역은 다 누각이 경치가 좋은 곳 쪽에 이렇게 높다란 곳에 건축물이 있단 말이야. 누각.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바로 좋은 구경을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여기 좀 또 나눠야죠. 여기는 세 줄, 네 줄로 갑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네. 생각해 보니까. 이건 중요한 부분이다. 어디 때문에 얘기하는지 알아? 여기 때문이야. 이 네 줄 때문이야. 특히 어디야? 특히 요 두 줄.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네. 앞서서 본사 1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숭고미를 이야기한 두 부분이 있었지? 기억이 납니까? 숭고미 이야기한 두 부분. 망고대랑 혈망봉 봉우리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그 부분, 숭고미 하나. 그 다음에 사자봉을 찾아가서 활용소를 보면서 이야기했던 숭고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여기는요. 비장미입니다. 비장미. 일단 비장미예요. 여기는요. 비장 한 번 나오는 비장미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를 이야기를 해보죠. 위에 세 줄부터 보면요. 진주관 죽서루에 50천. 이거는 이제 강 이름이야. 개천. 흘러내린 물이 50천이라는 강이 흐르는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그 태백산맥이잖아. 거기가 싹 다. 그죠? 네, 강원도서부터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부까지 이렇게 쫙 이어지는 우리 등허리 같은 부분 있잖아. 그게 태백산맥이잖냐. 자,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강들은 다 이 방향으로 흐르지. 이렇게 이쪽이 산지, 높은 쪽이 이쪽이 산지가 다 형성이 돼 있고 높은 쪽에서 이게 서쪽으로 흐르는 게 대부분이잖아. 근데 이제 동해 쪽으로 흐르는 강도 있어요. 일부. 그 50천이라는 지금 요 강이 이쪽으로 안 흐르고 일로 흘러. 동해로 흘러가니. 이게 이 얘기야. 좀 다르지. 이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야. 동해 쪽으로.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 있습니다. 자, 차라리 보세요. 동해로 흘러간단 말이야. 누가 50천이. 그랬더니 차라리 한강의 목묘, 이건 남산이고요. 한강의 남산에 닿게 하고 싶구나. 뭐를? 50천에 내리는 물을. 그 남산에 또 누구 사는데? 임금 살지? 네. 그래서 또 오랜만에 연군지정 한번 얘기해요. 그래. 그러니까 태백산 그림자를 갖다가 내가 있는 곳에 뭐 아름다운 경치가 됐든 아니면 내 마음이 됐든 간에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강이 50천이 서쪽으로 흐른다면은 흘러 임금이 계신 곳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연군지정입니다. 챙겨 놓으시고요. 그 다음 죽서에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왕정이. 자, 이게 관원. 다시 말해 관찰사로서의 여정이 지금 계속 순회 공연하고 있잖아. 관찰사로서 강원도 일대를 갖다가 다 지금 돌고 있잖아요. 여정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 관원의 여정이 이제 끝이 다 돼가고 유한하고 기한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풍경은 자연 풍경, 지금까지 보고 있는 이런 자연 풍경이 실증나지 않으니 못 않다, 슬미지 않는다, 실증나지 않으니. 그래. 다시 자신의 어떤 임무, 정치가로서의 임무는 끝이 있고 풍경 바라보는 것은 실증나지가 않으니. 자, 이런 상황이라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일단 요것도 하고요. 자, 유회도 많기도 많구나. 이게 마음속에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심지어는 객수, 나그네의 근심도 둘 데가 없구나. 나그네의 근심이 또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두 개의 어떤 그 부딪힘으로 이거 안 나오네.
젠장. 볼펜이 안 나와. 볼펜 다 썼어. 볼펜 바꿔. 자, 정치가로서의 어떤 임무, 정치가로서의 임무가 있고 자연을 즐기고 싶은 마음, 풍경, 이 두 개거든요. 이 두 개가 지금 갈등을 하고 있어요. 여기 써 있죠? 갈등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게 돼 있어요. 자연은 실증이 나지 않아. 그냥 계속해서 두고 옆에 두고 즐기고 그럴 수는 있어. 하지만 나는 그것에 앞서서 관찰사로서의 책무가 있다는 거지. 여기는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내가 계속 여기 머물고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관원의 여정이 정해진 기한이 있다. 풍경은 실증나지 않는다. 그 안에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관찰사로서의 임무, 임기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기한이 있단 말이지. 그 안에 뭔가를 해야 돼. 임금한테 은혜를 받아서 백성들한테 뭔가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풍경 바라보는 것도 또 하필이면 실증이 나지 않아.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나 봐요. 부딪히고 있어요. 내적 갈등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마음속에 생각이 많은 거야. 갈등. 답답한 거지. 이것도 하고 이거 하고 싶다기보다 이걸 하고 싶지. 내 마음속에 본연의 자아는 이거라고. 그렇지만 어떤 사회적 뭐 가면이라고 할까? 내가 해야 되는 임무는 또 있다는 얘기죠.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또 이거라는 거죠. 내 본연의 모습은 이거고.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이 많기도 많구나. 심지어는 이런 근심을 둘 때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줄은 바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도 있지만 여기 보세요. 비장미라 돼 있죠. 여기 비장미 보이죠? 비장미. 그래요. 비장미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어. 바로 뭐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현실의 제약으로 인해 좌절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 슬퍼할 수도 있고 안타까운 어떤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비장미입니다. 자, 이 마음 상태를 가져가면서 밑에 또 이어집니다. 선사, 신선이 또 신선 타령이에요. 신선이 뗏목을 띄워서 두 별이야 별. 별로 향할까? 지금 힘드니까 갈등 상태 때문이야. 현실을 그냥 다 떠나버릴까? 아니면 선인 앞에 잠깐 나왔던 사선 4명의 신선 기억나요? 4명의 신선을 찾으러 이 굴이야 굴 동굴에 머물러 버릴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두 줄은 진짜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과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 다시 이 두 개의 부딪힘에 의해서 내 마음 상태가 유해가 많은 상태다. 객수가 있어. 근심이 있는 상태. 그것에 의한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나 그냥 떠나버릴까? 신라 사선 신선 찾아 그냥 가버릴까? 현실을 그냥 도피할까? 이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초월적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마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네 줄 이렇게 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정서가 어떤 마음 상태, 어떤 상태로 지금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지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뭐 때문에 부딪히는 거는? 이거는 그 뒤에 이제 결사 끝나고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어때요? 본사일에서는 이거에 좀 더 초점을 맞췄어요. 기억이 납니까? 그 충신의 모습, 바람직한 지조 있고 절개 있는 충신의 모습을 자꾸 흉내내려고 했죠. 흉내낸다기보다는 그러고 싶어 했죠. 봉우리 보고 망고대 혈망봉 보고 또는 활용소라는 곳에서 바다로 흘러가면서 증발이 돼서
비가 돼서 내려서 시든 풀들을 다 살려내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감을 갖겠다라는 표현도 본사 1에 있었거든요. 본사 1이 이쪽에 좀 가깝고요. 본사 2로 접어들면은 자연과 벗삼아서 자연에 벗삼아가지고 신선처럼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많이 드러냈었죠. 이겁니다. 예, 이거요. 간단해요.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결사 때 이거 얘기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죠? 여기서 그냥 이야기 다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요 지금 이 맥락까지 왔을 때는 요게 두 개가 이렇게 갈등을 할 수 있는 거야. 뭘로 할 건지 못 정한 거야.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가요. 자, 망향정입니다. 사실 여기 이제 여정의 종착지이긴 해요. 망향정이 작품의 이제 결사도 이제 망향정 위치에서 끝납니다. 여정은 끝입니다. 여기가 물론 이제 꿈이라는 부분이 이제 결사에 조금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어쨌든 간에 화자가 발 딛고 있는 곳은 망향정이기 때문에 마지막 여정이 됩니다. 역시 정자예요. 망향정, 정자. 여기는 뭐 이렇게 네 줄 다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줄. 파도 이야기하는 요 네 줄만 간단하게 가면 되겠어요. 자, 천근 하늘의 끝을 못 내보아 하늘의 끝을 못 내보아 못 보아서 망향정에 올랐더니 뭐 이거는 위에랑 이어지잖아 여기는 그죠? 여기 이거 별로 가버릴까? 뭐 이런 표현이랑 연관을 지으면 되겠죠. 그냥 다 떠날까? 신선 뗏목을 타고 떠날까? 하지만 현실은 아니지. 그래서 하늘 끝을 못 보고 망향정에 올랐더니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이럽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제 물음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물어봅니다. 자, 궁금한 거예요. 하늘 끝에가 뭐냐? 하늘 밖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어요. 일단 물음을 던졌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거는 이제 바다가 굉장히 끝없게 펼쳐져 있는 것을 표현한다. 이것만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따 다시 할게요. 자, 일망무제라 그래서 아주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경치를 이야기하는 네자 성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밖은 무엇인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연쇄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점층적이라고 스케일이 커지는 점층적인 표현이라고 봐도 좋죠. 일단 이런 물음이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가뜩이나 노한 고래. 갑자기 웬 고래? 화난 성난 고래. 고래. 가뜩이나 화난 고래가 누가 놀래켰길래. 이제 이거는 노한 고래가 진짜 이제 고래가 뜬 건 아니고 이제 파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도. 파도를 뭐 했어요? 그러니까 비유한 겁니다. 어디다가 고래에다가. 이제 은유법이지 당연히. 은유법이라도 있어. 파도가 고래야. 그렇죠? 파도가 고래로 표현해 있어. 자, 가뜩이나 화난 이거 파도가 무지하게 이렇게 출렁거리는 상황이 되겠죠? 노래가 고래가 화났다는 식의 표현이니까. 누가 놀래켰길래 불고 뿜고 막 어지럽게 구는 것인가? 파도가 치는 모습을 고래가 막 물 뿜고 막 불고 뿜고 물 뿜고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찌됐든 간에 무생물을 갖다가 생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한 거기 때문에 활류법이 가능하겠죠. 활류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 여기 파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네 줄은 다 파도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더 가볼게요. 자, 은색 산을 갖다가 꺾어내어 육합, 온 세상에 내리는 듯하다. 파도가 빡 치면은 흰색일 거 아니야. 이건 이제 은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은유. 됐죠? 파도의 물결을 갖다 은유했어. 뭘로? 은산으로. 은산을 꺾어내어 온 세상 육합에 내리는 듯하다. 파도가 빵 쳐 부서지면서 온 세상 하얘지겠죠. 5월 장천에 백설. 이것도 흰 눈인데 뭔 5월에 흰 눈이 내려? 아니지? 바로 파도에 뭘 이야기하겠어요? 물보라. 파도가 빡 절벽에 치니까 물보라. 절벽에 딱 치니까 물보라가 화삭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얘도 은유죠, 당연히. 여기는 이제 파도가 팍팍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묘사를 잘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여기까지 본사 2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제 결사 마지막 부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결사 부분 바로 또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갈등 구조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로 마무리가 아마 될 겁니다. 자, 수고했어요.